저는 어릴 적부터 책이랑은 좀 안 친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장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땀 흘리는 게 더 좋았죠. 공부엔 별 흥미가 없었지만 뭔가 지면 속상한 건 싫었어요. 달리기든 공놀이든 누가 이긴다고 하면 진짜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참 좋아했는데요. 남자애들이 여자애가 왜 껴? 해도 한 번 공 차면 무조건 골대에 꽂혔어요. 그걸로 애들한테 인정받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 성격은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기 싫은 애. 할 땐 하는 애. 오빠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우린 참 잘 맞았어요. 부모님은 번화가에서 식당을 하셨거든요. 식당이 작다고는 해도 손님은 늘 많았고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잘 자라, 우리 새끼들. 하면서 등 두드려 주시고 겨울엔 목도리도 꼭 둘러주시던 부모님이에요. 많이 놀아주진 못했지만 우릴 사랑하신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오빠는 좀 조용한 스타일. 저는 말 많고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 둘이 싸우다가도 밤에 라면 하나 끓여 나눠 먹으면 다시 웃는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였어요. 제 인생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온 건 2학년 1반, 같은 반 남학생 중에 재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 그다지 열심히 안 했고요. 수업 시간에 몰래 귓속말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시험 끝나면 교문 앞 떡볶이집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런 애. 그런데 잘생겼어. 정말 눈매가 날카로운데 웃으면 싹 사라지고 말도 잘해요. 센스도 있고 여자애들한테 야, 너 오늘 머리 예쁘다. 이런 말 스스럼 없이 툭툭 던지는데 그게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그런 애였으니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도에서 쪽지 넣고 가는 애들, 일부러 앞자리 앉는 애들 하루에도 몇 명씩 들러붙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런 애가 어느 날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그날도 축구하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남자애들이랑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넣자 재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축구 왜 이렇게 잘해? 방금 그 슛, 그냥 K리그급이었어. 제가 머쓱하게 웃었죠. 원래 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날 이후로 재아가 이상하게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매점 갈 때 따라오고 수업 시간에 필기같이 쓰고 청소 시간엔 같이 빗자루 들고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친구로 놀리는 건가 싶었죠. 근데 하루는 하굣길에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제가 어이없다는 듯 내가 했더니 있을 수도 있잖아, 예쁜데. 그 말이 심장에 쿵 하고 박혔어요. 예쁘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드세 보인다는 말, 활발하다는 말, 센언니 같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쁘다는 말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한참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 날 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그냥 사귀자.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아이 옆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 예쁘고 날씬하고 인기도 많은 애들 사이에서 왜 나였을까? 하지만 그 아이가 말했어요. 넌 진심이 보여. 그리고 나? 그런 내가 좋아.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드세 보인다. 새언니 같아서 남자애들이 여자로 보지 않을 거라고 작아졌던 제 마음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애 덕분에 조금 더 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든 게 정해지는 시기라고들 하죠. 저도 그랬어요. 남들처럼 대학 진학을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말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재아와는 여전히 사귀고 있었지만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재하는 공부를 안 하던 애였지만 머리가 좋았고 막판엔 학원도 다니고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전 솔직히 무모했어요. 붙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별 준비도 없이 시험을 받고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어요. 합격자 발표 날 핸드폰을 붙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조용히 방에 들어가 불 꺼놓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부모님은 말 없으셨어요. 속상했을 텐데 그냥 제 옆에 와서 괜찮아. 다른 길도 많아. 그 말 한마디 하시고 토닥여 주셨어요. 재하와는 그 즈음부터 서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애는 대학에 붙었고 자연스럽게 바빠졌고 저도 괜히 초라해진 마음에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애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우리 조금 거리 두자. 아, 그 말 지금도 기억나요. 헤어지자도 아니고 그냥 조금 거리를 두자는 말.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끝날 게 끝났다는 걸. 그렇게 제 첫사랑은 천천히 아주 조용 제 인생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제가 철강회사에 격리로 취직한 건 고등학교 졸업 직후였어요. 대학엔 떨어졌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건 성격상 안 맞았고 그 와중에 친구 아버지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어요. 사무실은 작았고 직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좀 특이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30도 안 됐더라고요. 정장 차림에 깔끔한 머리, 말이 없고 눈빛이 진중한 사람 첫인상. 조금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입니다. 응. 끝 딱 그 한마디 무뚝뚝하긴 해도 딱히 예의 없는 건 아니었고 그냥 조용한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가끔 사무실에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는데 저만 빼놓고 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저한테만 따로 묻더라고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심장이 쿵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하루는 회계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서 제가 늦게 하게 됐어요. 남들은 다 갔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퇴근 안 하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제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마음이 갔어요. 그 이후로 우린 종종 마주쳤고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하루는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작은 빵 봉지가 있었어요. 단팥빵. 그날 아침 제가 커피 마시면서 단팥빵 좋아해요 했던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러워 관심이 하나둘 늘어가던 어느 날 그가 저를 점심시간에 따로 불렀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요? 사장님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 분식집이었어요. 제가 많이 먹어요. 그 말에 사장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떡볶이 좋아해요. 우린 정말 소탈한 밥을 먹고 근처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짧게 웃어주곤 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하루는 제가 퇴근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맞았어요. 우산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요. 검은색 차 안에서 그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머리는 약간 젖었고 차 안은 따뜻했고 라디오에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우린 말없이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한참을 달렸어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이 사람 말은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기념일을 챙기진 않았지만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조용히 기억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즘 허리 아파요. 그러면 다음 날엔 의자에 쿠션을 갖다 놔요. 제가 동생 생일이에요. 하면 퇴근할 때 작은 케이크를 건네요. 어느 날 저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 가장 긴 말이었어요. 하루는요. 그가 저를 데리고 경기도 근교에 있는 호숫가로 데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말도 없이 차만 몰고 갈 텐데 그날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쐬고 싶다 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답답해서 어디라도 바람 쐬고 싶다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착한 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잔잔한 물결과 나무 냄새, 그리고 바람 소리. 그 사람이 선택한 장소는 참 그 사람답게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우린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제가 가져간 귤을 까주기도 했어요. 한 개는 제 입에, 한 개는 본인이 먹고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조용히 옆에 있고 묵묵히 챙겨주는 사람. 어느 날엔 저희 동네로 데려다 주던 길에 저녁을 먹고 잠시 산책을 했어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주며 이렇게 말했죠.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근데 제가 그 어묵 국물에 입을 댄 거예요. 아, 뜨거.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프면 나한텐 얘기해요. 혼자 참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 사람은요. 사랑을 말로 자주 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우산 없이 비 맞고 집에 가려는 저를 차로 데리러 오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제가 좋아하는 귤이나 붕어빵을 사무실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죠. 무심한 듯 보여도 언제나 저를 보고 있었던 사람.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회사에 못 나간 날이었어요. 집에 누워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죽이랑 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요? 제가 묻자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걱정돼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장님으로 부를 수 없게 됐어요. 그땐 정말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쌓여가는 거구나 느꼈어요. 그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 후 오랜만에 옷 좀 차려입고 머리도 하고 나갔던 날이었어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던 제가 좀 꾸미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다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예뻐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그래서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따뜻한 축복을 전해준 자리였죠. 그날 아침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무척 떨렸어요. 이게 정말 얘 삶의 새로운 시작인가? 수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긴장한 표정이지만 그 눈빛은 제게 전부였죠.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 함께 걷겠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예식이 끝난 뒤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그 사람이랑 처음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집이 크진 않았지만 햇빛이 참 잘 들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가구도
식기도 하나하나 직접 골랐고요. 이불 커버도 같이 누워서 인터넷으로 고르고 택배 오면 둘이서 박스 뜯으면서 괜히 들떠서 당신은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려. 우리 침실 노란 커튼 어때?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노란색 커튼 정말 예쁘더라고요.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면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꼭 그 사람이 먼저 저를 깨웠죠. 자기야, 일어나봐. 오늘 아침은 내가 계란 후라이 했어. 사실 계란 후라이에 소금이랑 설탕을 같이 넣어서 엄청 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참 웃음이 났어요. 그거 알아. 나 사실 결혼하면 이렇게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이 꿈이었어. 그 사람은 늘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무뚝뚝하게 앉아서 밥만 먹는 그런 아버지 말고 아침마다 아내 이마에 뽀뽀하고 출근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인지 매일 출근 전엔 꼭 저한테 말했어요. 내 사랑,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이따 전화할게. 그 사람 휴대폰 진동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설렜어요. 점심시간이면 문자 왔고요. 점심 뭐 먹었어? 물은 마셨고. 오늘 일찍 끝나면 치킨 먹으러 갈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정말 소중했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도 갔어요. 그 사람은 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좋아했거든요. 자기야, 이 오징어 진짜 실해. 오늘은 오징어 볶음 해 먹자. 계산할 땐 항상 저한테 맡겼어요. 현금 계산하면 뒤에서 가방 열어주고 돈 꺼내주고 나는 요리 못하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설거지하면서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제 허리에 손 얹는 그 사람, 그럴 땐 괜히 부끄러우면서도 웃음이 나왔죠. 밤이 되면 TV 보면서 다리 하나씩 얹고 서로 등을 기대고 나 자기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 말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진심이었겠죠. 그때는 정말 서로만 보면 웃음이 났으니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 창문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이 마치 우리 미래를 비추는 듯 반짝였죠.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함께 조금은 낯선 공기가 느껴졌어요. 좁지만 아늑한 공간에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채워가고 싶었죠.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느라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서로를 더 알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꼭 집에 빨리 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작은 아파트 공간도 사랑으로 꽉 채워주었답니다. 어느 날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뜨자 가슴이 터질 듯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전했어요. 나 임신했어.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죠. 우리 아기구나. 정말 기쁘다. 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너와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꼭 옆에 있을게. 임신 초기 입덧과 몸의 변화로 힘들 때도 남편은 늘 내 곁을 지켰어요. 퇴근 후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병원 진료도 함께 가며 내가 지치지 않도록 배려했죠. 초음파 화면 속 아기의 모습에 우리 둘 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져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아기 엄마가 된 너는 정말 아름다워. 라며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입어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아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신혼 아파트 한켠에 아기 방을 꾸미며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갈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아기가 태어나던 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생명이
내 품에 안긴다는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기가 울고 젖을 물리고 밤마다 깨우는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처음 몇 주간은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을 먹는 것도 싫었고 아기를 안는 게 무거웠어요. 그 무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짓눌렀어요. 아기가 울면 화가 나기도 했고 그 순간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밤마다 몰래 과자 봉지를 뜯고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지만 결국 다시 죄책감에 시달렸죠. 울면서 또 폭식을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홀로 부엌 불빛 아래에서 눈물과 음식이 함께 넘쳤죠. 몸무게는 어느새 출산 전보다 훨씬 불었고 옷도 하나씩 작아져 갔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은 퀭하고 얼굴은 부었고 그 흔한 빗질도 못한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배는 늘어지고 팔뚝은 두꺼워졌고 치마도 청바지도 다 맞지 않아서 늘 헐렁한 티셔츠에 추리닝만 입었죠. 내가 이렇게 변하니까 남편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눈길을 피하고 말도 줄어들었어요. 아기를 재우고 남편 옆에 누우면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보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포옹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몸을 살짝 돌리며 말하더군요. 아유,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냥 자자. 그 말이 처음엔 섭섭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니 저는 어느새 그 사람 옆에 눕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용기 내서 말했어요. 자기야, 나 좀 안아줘.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아, 좀 씻고 누우면 안 돼. 솔직히 냄새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샤워할 시간도 없이. 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던 제 하루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냄새 나는 여자로 절 보았나 봅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울음을 삼키며 엉엉 울었습니다. 난 여전히 남편에게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후로는 밤마다 씻고 크림 바르고 옷도 좀 신경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게 손끝 하나 닿지 않았어요.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자는 사람 대화하는 줄. 눈빛도 없고 아무리 옆에 있어도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그렇게 쉬워진 걸까? 내가 엄마가 된 순간부터 여자라는 존재가 아닌 게 된 걸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있다가 눈물이 흘러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나 지금 누구야? 아이는 있는데 남편한테도 세상에서도 나는 사라진 것 같아. 그때 처음 여자로서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의 시선은 제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속상한 마음에 억지로 웃으며 장난처럼 물었어요. 자기야, 나 요즘 너무 뚱뚱하지? 살 좀 빼야겠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 이제 알았어? 살 뺀다는 말만 몇 달째야. 그 말이 디스처럼 꽂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웃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이미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줄었고 눈도 안 마주쳤고 잠자리도 피했어요. 집에는 늦게 왔고 회사가 바쁘다는 말이 늘어났죠. 주말에도 외근이라며
나가 있었고, 집에 있어도 늘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알아차렸어요.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밤늦게 샤워하고 난 후 몰래 거실에 나와 내가 자는 줄 알고 누군가와 음성으로 톡을 주고받던 그날. 자기야,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에 새 여자 직원이 들어왔어. 라는 말이었어요. 격리로 들어온 젊은 여자 저보다 6살 어리다고 했고 남편이 지나가듯 요즘 애들 참 똑부러지더라. 하며 웃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후로 그 여자의 이름이 남편 입에서 종종 나왔어요. 윤경 씨가 정리 잘 해놨더라. 윤경 씨가 그런 건 센스 있더라고. 윤경 씨는 알아서 추척하니까 일 시키기 편해.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텔 스카이라운지 디너 코스 2. 결제 시간은 지난주 금요일 밤 8시 그날. 남편은 중요한 거래처 이팅이라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거래처 미팅이 아니라 데이트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윤경 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톡엔 애매하게 지운 흔적들이 많았고 다 지운 줄 알았겠지만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숨기려 했겠지만 오히려 그 흔적들이 보여서 더 확실했지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조금만 더 오래 있어줘요. 우리만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아니라 그냥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린 그 순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제 얼굴을 한참 보며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미련이 남았어요. 혹시 내가 착각했나? 혹시 그냥 잠깐 흔들린 거 아닐까? 하지만 한 번 틀어진 마음은 다시 붙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늦었고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깊은 대신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천천히 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외도를 알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지 않은 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살 말도 많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을 가진 우리 아들. 그 아이 앞에서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됐고 자연스럽게 우린 별거 상태로 들어갔죠. 그 사람은 말했어요. 우리 잠깐 거리 두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말은 그랬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저를 떠날 마음을 이미 굳혔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아니, 붙잡을 자존심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어느새 제 몸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슬펐고 그래서 먹었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가슴이 허해서 먹고 또 먹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먹었어요. 그렇게 살은 더 붙었고 몸은 무겁고 숨은 가쁘고 거울 속 제 모습이 싫어서 눈을 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맨날 울어? 엄마, 나보다 초코 더 좋아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먹던 초콜릿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싹 비우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동네 뒷산으로 향했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무릎이 아프고 옷은 땀에 젖었고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지만 계속 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마사지샵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살 빼려고 왔다고요? 그 마음이면 이미 반은 성공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자가 제일 멋져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작은 화장품도 사기 시작했어요. 립스틱 하나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거울 속에 제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웃고 싶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예뻐졌어. 우리 엄마는 공주 같아. 그 말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마음을 하나씩 추스르며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조금은 품어보게 됐어요. 살을 빼고 마음을 돌보고 조금씩 저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다시 마주친 건 아들 유치원 행사에서였어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넥타이를 대충 맨 모습, 늘 급하게 움직이는 걸음걸이,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은 더 피곤해 보인 얼굴. 저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많이 달라졌네. 그 말,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통쾌했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가끔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들 핑계였어요. 아들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 요즘은 잘 지내냐? 그러다 점점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나 너랑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든 후회든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든 이젠 저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마음이 하나도 안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같이 보냈던 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그래도 아빠니까 하는 마음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잠깐 여유가 생긴 오전 10시 날이 포근하던 봄날이었어요. 그날도 늘 그렇듯 아이 미술학원 근처 작은 커피숍에 들렀어요.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커피를 내리던 사장님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자주 뵙네요. 혹시 여기 근처 사세요?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내 아들 학원 근처라 잠깐요. 그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연인 듯 아닌 듯 그 카페에 들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요즘 표정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의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 제 표정을 보고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9살 많았고 혼자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제게 마음을 내보였죠. 처음 오셨을 때 조금 무너져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고 있으면 저도 용기가 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냥 함께 걷고 싶어요. 천천히. 그 말이 마음을 녹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꽃을 사주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반찬을 싸주었어요. 아이와도 잘 지내려 했었고, 어느 날엔 셋이서 작은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나눠 먹기도 했죠. 전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웃는 얼굴로 다시 누군가의 옆에 서게 될 줄은,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구보다 확신해요. 이 사람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엄마로도 한 인간으로도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과 재혼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상냥하고 정직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요, 사랑만으로는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재혼하고 1년쯤 지나 우리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늦둥이처럼 얻은 딸이었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아이 역시 동생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크지 않지만 따뜻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혼자서 커피 내리고 손님 챙기고. 하지만 자리는 잡히지 않고 장사는 겨우겨우 월세랑 대출 이자 내는 정도. 우리 둘 다 크게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하게 아이 잘 키우고 매일 아침 서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는 일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커피숍도 대출 끼고 시작한 거라 매달 이자 나가고 비용 처리하면 수익이 별로 남질 않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모님 식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반찬 담고 설거지하고 배달 포장까지 하면서, 그래도요,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 얼굴 보며 위로받곤 했어요. 하지만 딸이 태어나고 기저귀 값, 분유 값, 병원비 돈이 정말 쉴 새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우린 그 말을 듣고 얼마간 말도 못했어요. 3천만 원,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통장을 들여다보고 카드값 확인하고 대출 갚을 일정까지 정리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돈이 없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당신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사랑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밥이 되지 않고 기저귀가 되지 않고 집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 병원 예약을 보며 카드 한도를 걱정하고 밤이면 이삿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잔인하네요. 밤에 둘이 누워 불 꺼진 방 안에서 우리는 그냥 한숨만 나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사랑도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요즘 말수가 줄었어요. 고민이 많아진 얼굴 머리를 쓸어 넘기며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자주 들여다보는 뒷모습, 그게 참 짠하고 안쓰럽고 어쩐지 저도 더 조용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요, 이 사랑만은 지켜내고 싶어요. 이젠 사랑도 현실도 책임도 제 몫이라는 걸 아니까요. 딸아이 기저귀가 떨어졌고 아들 도시락 반찬도 챙길 겸 주말 오후 저는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남편은 커피숍에 있었고 저는 유모차에 딸을 태운 채 쇼핑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하루였어요. 정말 평범한, 그런데 야채 코너에서 누군가가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멎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 그리고 그 옆엔 그 격리업 여자가 있었고요. 그 둘 사이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남자.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은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고 아내와는 장난스럽게 무언가를 고르며 웃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넉넉해 보였어요. 옷차림이요. 카트에 담긴 물건들이며 마치 광고 속 가죽 같았어요. 전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유모차를 붙잡은 손에 땀이 흥건히 찼고 장바구니는 제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네. 나는 매달 전세금 걱정에 기저귀 값에 쩔쩔매는데 저도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땐 아들 하나 두고 비슷한 장면을 만들 줄 알았어요. 주말이면 마트에 가고 아이랑 웃고 한 박스에 몇만 원 하는 과일도 아무 고민 없이 담는 그런 평범한 하루.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마트 오기 전에도 계좌 잔고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고 극가 상품 메모해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커피 한 잔 팔기 위해 하루 종일 서 있고 전 딸을 등에 업고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정말 그 사람처럼 잘 살 순 없을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유모차에 앉은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절 올려다보는데 내가 엄마야. 난 이 아이에게 세상 전부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을 붙잡았어요. 전 남편은 절 보지 못한 듯 했지만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얼른 유모차를 돌려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고 카트를 밀었죠. 전 더 이상 그 사람과 비교되기 싫어요. 지금 내 삶이 고되고 초라할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하면 괜히 마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제 옆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온 집이 잠든 시간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다시 눌렀다 지웠다. 결국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자고 있었어? 응,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식당 혹시 아직도 계속하실 생각 있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만하려고 해. 너무 힘들어. 아빠도 관절이 안 좋아서 주방 못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나도 허리랑 어깨가 성치 않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거 내가 하면 안 될까?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적 끝에 돌아온 말은 차가운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하는 건 만만한 일 아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고 냄비 들다가 손목 나가고 손님 기분 하나에 하루 망쳐지는 일이다. 알아 엄마 나 다 봤잖아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식당으로 바로 갔고 엄마가 국물 뒤집어 쓰며 울던 것 다 봤어. 근데 나 지금 3천만 원이 없어서 집도 못 옮길 판이야. 엄마 이젠 나한테도 기회를 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엄마는 숨소리만 들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응, 힘든 거 알아.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며칠 뒤 식당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메뉴판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된장국 끓일 때 불 너무 세면 안 돼. 끓이기 전에 멸치 다시 꼭 우려. 잡채는 맛없으면 바로 티나 당면 불리는 거부터 시간 정확히 재야 해. 그건 마치 식당이라는 삶을 딸에게 건네주는 엄마만의 방식이었어요. 아빠도 조용히 주방 한쪽을 정리하다 말없이 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예전부터 쓰던 손에 꼭 맞는 주방칼, 그 손에 묻은 굳은 살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명패를 다시 걸었습니다. 한 끼 식당 사장 이지은. 제 이름이 붙은 간판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고. 엄마 아빠가 젊음을 쏟아부은 식당. 내 아이가 커갈 밥상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니까요. 누군가는 작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를 이제 막 시작한 기분이에요. 힘들지만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부모님께 식당을 넘겨받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재료를 챙기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땀에 젖고 손끝이 갈라지고 하루 끝에는 온몸이 녹초가 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전보다 덜 우울한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전엔 거울을 잘 안 봤어요. 보면 한숨부터 나왔거든요. 늘 부은 얼굴, 늘어진 트레이닝복, 기름기 낀 머리 하지만 이제는 식당 문 열기 전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매만지고 거울을 한 번씩 보게 됐어요. 예쁘지는 않아도 단정하려 애쓰는 나 자신이 그저 고마웠어요. 손님들이 한두 마디씩 건넸어요. 사장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잡채는 어디랑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말들이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죠. 내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커피숍에서 정신없이 일하지만 요즘은 가끔 제가 만든 반찬을 싸주기도 해요. 오늘은 콩자반 좀 많이 넣어줘. 맛있더라. 그 한마디가 어찌나 기분 좋은지. 물론 모든 게 단번에 바뀐 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어요. 딸아이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밤에 눈물 나도록 외로운 날도 있죠. 하지만 거울 속에 보인 내가 조금씩 정리되고 표정이 환해지고 눈동자가 살아나는 걸 느낄 때마다 나 잘하고 있다. 스스로를 안아주게 돼요. 넌 이제 엄마지만 여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으면 했어요. 식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 나를 빚어가며 조금씩 삶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거울 속 내 눈빛이 말해줘요.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식당을 이어받은 뒤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장을 보고 재료 하나하나 손질하며 손님에게 정성을 담아 음식을 내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식당은 번화가 골목에 숨은 맛집이 되었고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작은 집도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내 집이 되었어요. 딸아이는 어느덧 밝고 씩씩하게 자라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하며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역시 든든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고요. 이젠 엄마보다 더 커서 가끔 제 어깨에 손을 올릴 때면 정말 세월이 흘렀구나 하고 실감해요. 지금의 남편은 커피숍을 계속 운영하며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말수가 적지만 힘들면 조용. 뒷정리를 도와주고 가끔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 몰래 손편지를 남겨두기도 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어. 그 한 줄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금 저는 비록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자유로워졌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가끔 가족 여행도 다녀올 여유가 생겼어요. 냉장고를 채워놓고 마음 편히 잠드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참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제가 지켜낸 건 결국 내 삶의 방향이었어요. 어릴 적엔 사랑받고 싶었고 결혼 후엔 이해받고 싶었고 이젠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다 보면 남들보다 빠른 사람도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죠. 전 조금 느렸지만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결국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온하게 웃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